안녕하세요. 올해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꺼내게 된 건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이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직접 겪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미처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문구점을 하셨죠. 둘 다 일이 바쁜 분들이라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많았어요. 학교 끝나면 어머니 문구점에 가서 구석에 앉아 숙제하고 저녁 때 아버지가 데리러 오실 때까지 혼자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친구한테 유독 집착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던 애가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 괜히 혼자 속상해서 운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일찌감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사람한테 기대면 결국 외로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베이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븐에 쿠키를 구우면 집안 가득 달콤한 냄새가 퍼지잖아요. 그 냄새가 빈집의 허전함을 꽤 많이 달래줬어요.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잡고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어요. 완성된 쿠키를 하나씩 예쁘게 포장해서 다음날 학교에 가져가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그 반응이 좋아서 점점 더 다양한 걸 만들게 됐죠. 고등학교 때는 친구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를 구워서 교실에 가져갈 정도였고 졸업하자마자 고민 없이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어요. 몇 년 후에는 그간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아둔 돈과 부모님 지원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수제 쿠키랑 마카롱 등의 디저트를 파는 가게였는데 위치가 골목 안쪽이라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안 왔어요. 온종일 서서 굽고 포장해도 매출이 재료비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고 어떤 날은 하나도 못 팔고 문을 닫은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쿠키가 하나도 안 팔려서 남은 걸 전부 동네 주변 가게들에 나눠준 적도 있어요. 드셔본 분들은 너무 맛있다며 좋아하시니 뿌듯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가게 앞에 작은 시식대를 내놓고 인터넷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주 오는 손님들이 하나 둘 생기고 어느 날 다른 동네 카페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본인 카페에 디저트를 납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납품 계약이었는데 계약서 쓰고 나서 가게 문 닫고 기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납품처가 두 곳, 세 곳 늘어나면서 수입이 안정됐고 몇 년 후에는 직원 한두 명을 두고 가게를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혼자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스스로도 대견했고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땐 괜히 콧날이 시큰했죠. 근데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라는 게 여전히 외로웠어요. 불 꺼진 현관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데 그 조용함이 어릴 때나 서른이 넘은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가게에서는 손님이랑 웃고 떠들고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빈 느낌. 어릴 때는 그걸 외로움이라는 걸 몰랐는데 어른이 되니까 정확히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유일하게 동생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모 딸 유진이었죠. 저보다 4살 아래인데 어릴 때 명절마다 만나면 꼭 붙어 다녔어요. 유진인 정말 밝고 쾌활한 애였거든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고 만나면 언니 언니 하면서 제 팔짱을 끼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외동인 저한테는 그런 유진이가 정말 친동생 같았어요. 명절에 유진이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들떠 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유진이네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이모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모 혼자 유진이를 키우게 됐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죠. 그 뒤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오랜 시간 넘게 못 만났죠. 가끔 명절에 이모한테 안부를 전해 듣는 게 전부였는데 유진이는 잘 지내고 있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 유진이 생각이 불쑥불쑥 났어요. 그 애는 잘 크고 있을까? 밝던 그 웃음을 아직 가지고 있을까? 하고요. 그러다 30 넘어서 우연히 SNS에서 유진이 계정을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릴 때 그 동그란 얼굴이 갸름한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바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유진이가 곧장 번호를 물어보고 제게 전화를 해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언니 나야 하는 순간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유진이는 이모와 떨어져 저희 지역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유진이는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던 애가 말수가 확 줄어 있었고 대화 중간중간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했어요. 이모부 돌아가신 뒤로 이모가 온갖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졌다고요. 뭐 이것저것 일을 해봤는데 한 군데서 오래 버티질 못하고 그만두길 반복했대요. 면접을 보러 가면 긴장이 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마음이 아픈 상태였던 유진이한텐 취직은 너무 높은 벽이었던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때 그렇게 환하게 웃던 애가 이렇게까지 됐다니. 제가 연락을 더 일찍 했으면 좀 달랐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컸고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유진아,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볼래?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유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니 정말 괜찮아? 나 일 많이 못 해봐서 실수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포장하는 일만 했는데 나중엔 간단한 데코레이션까지 배우게 됐거든요. 이것저것 가르쳐 줬더니 생각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유진이도 자기가 만든 걸 보면서 처음으로 좀 뿌듯해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결정이 맞았구나 싶었어요. 한 번은 유진이가 데코를 해서 진열대에 올려놨는데 손님이 그걸 보고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살짝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유진이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들어온 게 보였어요.
유진이는 힘든 속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애였어요. 대신 의리가 있었죠. 바쁜 날엔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면 언니 오늘 일찍 가. 내가 마무리할게. 하고 남아서 정리를 해줬어요. 한 번은 제 실수로 납품이 꼬여서 새벽까지 다시 일해야 했는데 유진이가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같이 밤을 샜어요. 그날 새벽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주저앉아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진이 덕분에 외로움이 좀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겐 아직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 모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늘 다른 무리랑 합석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해서 가볍게 따라간 자리였거든요. 술집으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이 이미 합쳐져 있었고 남자 서너 명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중에 남편이 있었죠. 처음 봤을 땐 좀 묘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도 넓은데 얼굴은 되게 순해 보였거든요.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체격만 보면 무뚝뚝하고 말이 적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곤조곤 말하고 종종 농담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타입이었고 자기 자랑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죠. 그날 합석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조용한 편이었는데 자꾸 묘하게 눈이 갔어요. 그날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했고 며칠 뒤에 남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남편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핸드볼 국가대표로 뛰다가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선수 매니지먼트랑 해외 대회 코디네이션 일을 한다고요. 은퇴 이야기를 할 때 담담하게 웃으면서 그땐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스포츠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했는데 힘들었던 걸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근사해 보였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끌렸던 건 남편이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저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별로 없었는데 남편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줬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니 그런 공감 능력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연애 때의 남편은 여러모로 세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만날 때마다 가게 앞까지 데리러 왔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유심히 기억했다가 불쑥 선물을 해줬어요. 한 번은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 쇼윈도를 지나다가 이 색 예쁘다 하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그 색깔 머플러를 사온 적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신메뉴가 나오면 줄 서서 사다 준 적도 있었어요. 바쁜 날에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꼬박꼬박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놀랐던 게 또 있었는데 남편이 제 가게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였어요. 보통 남자들은 상대의 일을 시큰둥하게 넘기는데 남편은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납품처 카페에선 어떤 반응이 오는지, 새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신메뉴 시식을 부탁했더니 하나하나 진지하게 먹어보면서 이건 단맛이 좀 강한데? 저번에 만든 게 더 맛있었어. 하고 솔직하게 말해주기도 했고요. 남들처럼 다 맛있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의견을 주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 했더니 다들 정말 좋은 남자친구다. 어디서 그런 사람 못 만나 라면서 부러워했어요.
한 친구는 그런 남자는 잡아야 한다며 놓치면 바보라고 하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를 보면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데 좋아하는 감정하고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너무 바빴다는 거였어요. 에이전시 일이라는 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게 대부분이고 주말에도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나가야 하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어 하고 자리를 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기념일에도 그럴 때면 꽤 속상했어요. 꼭 가고 싶던 레스토랑에 저녁을 예약해 놨는데 남편이 1시간 전에 오늘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라고 했을 땐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게다가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 출장도 갔는데 그때는 일주일에서 2주 넘게 비기도 했어요. 먼 곳으로 가면 시차 때문에 연락이 뜸해지는 날도 있었고요. 보통은 거의 연락이 되질 않았죠. 결혼하면 이런 생활이 계속될 텐데 어릴 때부터 외로움에 약했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곁에 없는 날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준아, 솔직히 말할게. 널 사랑하지만 결혼은 사실 좀 무서워. 네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난 그런 시간을 홀로 견딜 자신이 없어.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이 네 마음 이해해. 근데 난 어디에 있든 서연이 네 생각밖에 안 해. 그건 증명할 수 있어. 일이 바쁜 건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지금이 한창 바쁜 때여서 그래. 그 뒤로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바쁜 날에도 짧게라도 꼭 전화를 했고 출장 가서도 틈나는 대로 영상통화를 해줬어요. 밥 먹는 것도 찍어보내고 돌아다니다가 예쁜 거 보면 사진 찍어 보내면서 이거 보고 네 생각이 났어 라는 식으로요. 남편이 그런 노력을 보이니 더욱 고민이 돼서 한 번은 유진이한테 남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진이는 아직 남편을 직접 만나기 전이었는데 제 이야기만 듣고도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한테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면 앞으로도 분명 잘할 거야. 친구들도 같은 뜻이었어요. 그 정도로 잘해주는 남자 흔하지 않다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남편의 바쁜 일상이 불안하긴 했지만 곁에 있을 때 보여주는 다정함이 그 불안보다 훨씬 컸거든요. 결국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면 어떤 날이어도 버틸 수 있겠다고 믿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평범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이지 제 인생 가장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죠. 신혼생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엔 아침을 꼭 같이 먹었고 저녁엔 하루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남편은 요리를 잘했어요. 선수 시절에 식당 관리를 오래 한 덕분인지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그럴듯한 요리를 뚝딱 차리는 솜씨가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밥이 이미 차려져 있을 때가 많았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따뜻한 밥 냄새가 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죠. 둘이 함께하니 매일 똑같던 일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너희 부부 정말 보기 좋다는 소리를 꽤 자주 들었고, 저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가정이 안정돼서 그런지 가게도 더 잘 됐어요. 남편이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서 신메뉴도 더 열심히 개발했고, 납품처도 하나 둘 늘었어요. 손님도 엄청 늘었고요. 남편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괜찮은 베이킹 재료를 사다 줬는데 좋은 게 있으면 메뉴에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유명한 거라 사왔어, 써봐 하면서 짐가방에서 꺼내주는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집에 오면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해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업무 중에 행사장에서 무릎을 다쳤다는 거였어요. 원래 국가대표 때 다쳤던 쪽이라 약한 부위였는데 그걸 또 다친 거죠. 수술까진 필요 없었지만 한동안 출장을 못 나가게 됐어요. 에이전시에서도 당분간 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처음엔 남편이 쉬는 걸 좋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바빴으니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좋기도 했고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남편이 재활 운동하러 갈 때 같이 나가고 저녁엔 일찍 들어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후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었죠. 근데 남편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그럼 가게 와서 일 좀 도와줄래? 택배 포장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남편이 나오게 됐고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유진이는 그때 가게에서 일한 지 꽤 된 상태였죠. 남편한테는 전에 따로 유진이한테는 잘 대해줘. 좀 내성적이니까 천천히 친해지면 돼. 하고 부탁해둔 상태였어요. 가게에서 다 모였을 때 저는 유진이를 사촌동생이라고 소개시켜줬고 익히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남편은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러자 유진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아,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긴 했는데 어쩐지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따로 말하더라고요. 유진이가 일하는 걸 봤는데 좀 느려 보여. 오래 둘 거야? 느려도 꼼꼼해. 그런 말 하지 마. 유진이 사정 알잖아. 지금 많이 힘든 시기야. 좀 이해해줘.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이니까. 아니, 난 그냥 걱정돼서 해본 말이야. 선 넘었다면 미안해. 처음 만난 사람을 하루 보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싫었지만 남편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니까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거라고 애써 넘어가려 했어요. 유진이한테도 슬쩍 물어봤어요. 남편 오니까 좀 불편하지? 많이 신경 쓰여? 제 말에 유진이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아니야, 불편하지 않아. 언니 남편인데 나야 당연히 괜찮지. 그냥 내가 좀 낯을 가리잖아. 그래서 그래. 했는데 눈은 저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죠. 그 후로도 어색한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유진이가 각자의 구역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 제가 가운데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시기였죠. 그 뒤로도 점점 셋이 같이 일하는 나날이 이어졌는데
유진인 남편 앞에서 유독 말수가 줄었어요. 원래도 조용한 편이긴 했지만 남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확실히 더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죠. 남편도 유진이한테는 사무적으로만 대했고 둘이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꼭 제가 가운데서 다리를 놓아야만 말이 오가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점심때 셋이 같이 나가서 먹자고 하고 유진이가 작업한 걸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유진이 솜씨 좋지? 이거 요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 라고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칭찬을 해주었고요. 남편도 그럴 때는 잘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은 해줬지만 그 이상으로 유진이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어요. 제가 더 신경 쓰려고 했던 건 그 당시 유진이가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약을 바꿨다고 했는데 부작용인지 어떤 날은 눈이 퉁퉁 부어서 출근하기도 했어요. 괜찮아? 라고 물으면 응,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하고 넘기긴 했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어요. 점심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있었던 적도 있고 가게 마감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길래 급하게 위로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유진인 미안 언니,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억지로 웃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애처롭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유진이를 더 신경 써서 챙겼던 것 같아요. 쉬는 날에도 간혹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유진이가 힘들어 보이는 날엔 맛있는 거 사들고 유진이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유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틈틈이 선물을 보내줬는데 어떤 날은 유진이가 언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없는데 하더라고요. 무슨 자격이 필요해. 내 동생인데 당연한 거지. 고마워 언니. 난 늘 받기만 하네. 그래서 남편한테도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유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살갑게 대해줘. 인사라도 좀 해주고. 우울증이 심해서 그래. 그러자 남편은 알았어. 내가 신경 쓸게. 라고 했죠. 그 뒤로 남편이 유진이한테 먹을 걸 건네주거나 무거운 재료 박스를 대신 들어주거나 먼저 말 한마디 건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가게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야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싶었죠. 남편 무릎이 회복되면서 다시 에이전시 업무에 복귀했고 가게는 다시 저랑 유진이 둘이서 돌리게 됐어요. 남편이 빠지니까 가게 분위기가 원래대로 돌아왔고 유진이도 한결 표정이 풀려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할 말이 있다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말할 거 있어. 한참 고민하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응, 말해봐. 뭔데 그래? 나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좀 놀랐어요. 가게? 무슨 가게? 했더니 스포츠 재활 마사지 샵을 하고 싶다고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해왔다고 했어요. 교재를 사서 혼자 공부하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주말에 실습 강좌도 다녔다고요. 사실 전부터 유진인 관련 전공도 그쪽이었고 원래 체력 관리나 건강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이긴 했어요. 직접 해보니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독립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좋았어요. 유진이도 드디어 자기 길을 찾았구나 싶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 보증금이랑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해서 내가 모아둔 걸로는 부족해서 그러는데 언니가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가게에서 일하게 해준 것도 중간중간 용돈을 쥐어준 것도 명절마다 이모한테 보탬을 드리기로 했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요. 필요한 금액을 들어보니 적지 않았어요. 보증금에 인테리어, 장비 구입비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유진이가 자기 힘으로 서겠다는 건데 보탬이 돼야 하잖아요. 제 친동생과 다름없는 아이니까요. 결국 오래 고민하다가 빌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말했죠. 유진아, 알겠어. 빌려줄게. 대신에 이번엔 차용증을 좀 쓰자. 금액이 크니까. 차용증이라는 말에 유진이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잠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서운한 기색이 묻어나더라고요. 언니,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 써야 해? 갚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말은 직접 안 했지만 분위기가 묘해지는 바람에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차용증은 결국 받지 못했죠. 대신 돈을 보내면서 문자를 남겼어요. 유진아, 이거 빌려주는 거니까 가게 차리고 매출 생기면 갚아줘. 유진이도 바로 답했어요. 알겠어, 언니. 꼭 갚을게. 고마워. 그렇게 유진이가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는 날 입구에서 저한테 언니 정말 고마워. 평생 안 잊을게. 했어요. 저도 안아주면서 잘 될 거야. 열심히 해. 라고 독려했고요. 그렇게 유진이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 가게가 확 조용해지더라고요. 직원 한 명이 빠진 것 이상의 느낌이었어요. 매일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 떠난 거잖아요.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유진아, 이것 좀 봐줘 하고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땐 좀 허전했어요. 그래도 유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게 기뻤어요. 다시 무너지지 않고 이번엔 본인 힘으로 잘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거든요. 가게를 차리면 제가 첫 번째 손님으로 가야지. 축하 화환도 보내야지. 오픈날 유진이 가게 앞에서 사진도 찍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설레하기도 했어요. 얼마 후 남편도 에이전시에 복귀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복귀하고 나서 남편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바빠졌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더 들쭉날쭉해졌고 주말에 갑자기 나가는 날도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나가더라도 오늘 오후에 잠깐 미팅 있어 하고 미리 말해줬는데 이젠 아침에 갑자기 옷을 차려입고 나 좀 나갔다 올게 하는 식이었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일이라는 한마디로 끝이었고요. 예전엔 미팅이 어디서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말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연락도 점차 뜸해졌어요. 신혼 때는 바쁜 날에도 본인이 뭐하고 있는지 꼬박꼬박 연락을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문자 한 통 없는 날도 생겼었고요. 해외 출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원래 1년에 2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 걸려 한 번씩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짧으면 사나흘, 길면 일주일 넘게 비어 있었어요. 이번 분기에 유독 해외권이 많아. 이해해줘. 라고 했는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분명 저한테 사랑 표현하는 건 여전했거든요. 돌아오면 꼭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선물 같은 것도 빼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딱 뭐라고 짚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감이랄까요? 대화할 때 눈을 덜 마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제 질문에도 대답이 한 박자 늦을 때가 있었어요.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예전처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빈도가 줄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가 웃고 있길래 뭐 봐? 했더니 급하게 화면을 꺼버리면서
아, 회사 단톡에 재밌는 거 올라와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쌓이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뭐라고 콕 집을 순 없지만요. 그러다 남편이 대출을 받은 걸 알게 됐어요. 집으로 은행 서류가 와 있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 대출 실행 안내서였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에이전시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한테 물었더니 사업 확장에 좀 투자할 게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뭐에 투자하는 건지 더 물으려다가 남편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여서 더는 캐묻지 못했어요. 알았어. 뭐 그래도 돈 필요하면 나한테 먼저 말해. 하고 넘겼죠. 의심이라기보단 불안이었어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근데 남편이 여전히 다정하니까 그런 마음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바쁜 남편한테 괜한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불안을 계속 눌러놨거든요. 유진이가 나간 뒤로 저는 한동안 혼자 가게를 돌렸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유진이가 일하기 전부터 직원이 필요할 정도였고, 그때보다 장사가 더 잘 돼서 이제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어요. 다른 동네 카페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친구였는데 면접 때부터 인상이 좋았고 손이 빨라서 바로 채용했어요. 일도 잘 배우고 성격도 밝아서 가게 분위기도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유진이에게도 새 아르바이트생 구했고 가게도 잘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을 해뒀죠. 남편한테는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굳이 말할 만한 일도 아니었고 요즘 남편이 바빠서 가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이 돌아와도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 같이 밥 먹으면서도 대화가 예전만큼 길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랑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 새로 들어온 친구 있다며 괜찮아? 이상했어요. 새 아르바이트생 이야기를 남편한테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새 아르바이트생 구한 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어? 자기가 전에 말했잖아. 아니, 나 말한 적 없는데? 남편이 잠깐 당황하더니 그래?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저는 더 꼬치꼬치 물었어요. 누구한테? 가게 사정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러자 남편이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그 친구는 괜찮아? 라면서 화제를 돌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넘어갔을 텐데 요즘 쌓여있던 불안 때문인지 그냥 넘어가지지 않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술지씨, 혹시 우리 남편 아세요? 가게에 온 적 있나?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니요, 모르는데요?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정보를 대체 어디서 들은 건지. 가게 사정을 알 만한 사람이라면 저나 부모님, 유진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본인 정도인데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자꾸 유진이 이름이 맴돌았어요. 유진이가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건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딱히 더 파고들 만한 근거가 없어서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의 사소한 말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을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유진이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해서 둘이 카페에 갔는데 유진이가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어서 놀랐어요. 표정도 좋고 옷차림도 신경 쓴 게 보였고 화장도 하고 나왔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하던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요즘 좋아 보인다 했더니 유진이가 살짝 웃으면서 요즘 좀 괜찮아. 일이 재밌나 봐. 라고 했어요. 전 원래 남편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갔던 건데 유진이가 행복해 보여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기만 했죠. 그러다 유진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유진이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대충 훑겨보니까 웨딩 관련 앱이었어요. 드레스 피팅 예약 확인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죠. 그 앱 아이콘 옆에 알림 숫자가 여러 개 떠 있는 걸 보니 웨딩 준비를 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돌아와서 핸드폰을 후다닥 뒤집었어요. 생각해보니 유진이 프로필 사진도 눈에 밟혔어요. 전에 없던 반지를 낀 손사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커플링이었죠. 가만히 있다가 직접 물었어요. 유진아, 혹시 결혼 준비하고 있어? 유진이가 컵을 내려놓으면서 표정이 살짝 굳더니 아, 응,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했어요. 좀 놀랍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남자친구 있으면 언니한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인데? 연애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하는 것도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 좀 더 정리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뭐하는 사람인지 하나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연애 시작한 것부터 저한테 다 얘기했을 텐데 제가 더 물어볼수록 유진인 말을 아꼈어요. 그러다 화제를 돌리듯이 해외에서 스몰 웨딩으로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 그거 예전부터 내 로망이었잖아. 라고 했죠. 맞아요. 유진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어디서 할 건데? 너무 좋겠다. 미리 말해줘. 짐부터 싸두고 있게. 아, 언니도 오게? 뭐? 당연히 가야지. 내 동생 결혼식인데. 근데 유진이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언니, 그건 좀 생각해 볼게. 인원이 정말 적을 거라서 스몰 웨딩이잖아. 하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나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고? 게다가 사귀는 사람이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결혼 준비를 몰래 하고 있었으면서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그동안 유진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돈도 빌려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는데 정작 유진이한테 저는 결혼식에 부를 사람도 안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한테 유진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이 결혼 준비하고 있더라.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하고 있었어. 서운하더라고. 난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라고 하자 남편이 그래? 결혼? 누구랑 한다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가 바로 뭐 그 애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겨버리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건가 싶어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한 게 바로 그쯤이었어요. 세탁하려고 남편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호텔 카드키가 나왔어요. 국내 호텔이었어요. 카드키 뒤에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좋은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시기에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한테 바로 물어보기 전에 혹시 몰라서 다른 옷주머니들을 더 뒤져봤어요. 영수증 하나가 나왔는데 제주도 식당이었어요. 그것도 해외에 있다던 날짜에 찍힌 거였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쉬는 날 몰래 가서 남편 차도 확인해봤어요. 조수석 시트 아래를 더듬으니까 머리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제 거가 아니었죠. 이후로는 이성을 잃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몰래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도 살펴봤어요. 해외 출장이라고 한 기간에 국내 카드 결제가 몇 건 있었어요. 카페, 식당, 의류 매장 전부 서울이랑 제주도였어요. 같은 날짜에 해외 결제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출장비가 에이전시 법인카드로 나갔다면 개인 카드를 국내에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서 카드를 쓸 수도 없고요. 핸드폰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볼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네? 왜 바꿨어? 라고 물었더니 회사 보안 정책이 바뀌어서 주기적으로 바꿔야 해. 어차피 또 바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전시에 그런 정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생겼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호텔 카드키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니야,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지웠다가 다시 떠오르고 지웠다가 떠오르고를 반복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면세점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자기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했어요. 웃으면서 받았는데 쇼핑백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면서 왜? 컨디션 안 좋아? 라고 물었고 저는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겼어요.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털어놨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증거 없이 따지면 너만 나쁜 사람 돼. 확실하게 잡아. 친구가 이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지인한테서 소개받았다는 흥신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거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기에 의뢰를 하고 남편의 다음 해외 출장 일정을 알려줬어요. 남편이 며칠 후에 일본 쪽 대회 코디네이션 건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내 남편을 조사한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건 줄 미처 몰랐어요. 의뢰를 하고 나서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근데 안 하면 영원히 속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바보같이 속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흥신소는 남편이 출국하는 것부터 추적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로 일본행 비행기를 탔어요. 출국 기록이 확인됐고 일본 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 사진이 찍혔어요. 내 예상이 틀려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찍힌 사진을 보니 남편은 대회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둘이서 나란히 걷고 같이 밥을 먹고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흥신소가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갔는데 두 사람은 일본 여행 내 한 휴양지 리조트에 같이 투숙했더라고요. 일본에 간 건 맞지만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던 거예요. 사진을 받아서 여자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모자를 깊이 쓰고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흥신소에서 계속해서 더 선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보내왔고 얼굴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매일 밤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선, 체형, 어딘가 낯이 익었는데 확신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특정 사람의 뒷모습이 겹쳤어요.
흥신소에서 하루 안에 추가 사진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하루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가게에서 일어나는 것도 전부 기계적으로 했어요. 손님한테는 웃지만 돌아서면 속이 텅 빈 느낌이었죠. 하루 뒤 흥신소에서 사진이 왔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체크아웃하면서 모자를 벗은 여자의 정면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엉덩이가 닿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핸드폰 화면이 흐려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상대가 유진이라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부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동생처럼 아끼고 함께 웃고 우울할 때마다 옆에서 붙잡아줬던 유진이. 언니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라고 하던 유진이. 언니한테 받은 은혜 평생 안 잊을게 하던 그 유진이 말이에요. 한참을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다 다시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 유진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유진이도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오래 만난 연인처럼요. 정신을 겨우 차리고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어요. 둘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만남 빈도는 어떤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전부 파악해달라고요. 며칠 뒤 보고서가 나왔어요. 둘이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 남편이 가게에서 유진이와 함께 일하던 때와 겹쳤어요. 제가 유진이한테 좀 살갑게 대해줘 하고 부탁했던 그때, 제가 셋이서 잘 지내보려고 가운데서 애쓰던 그 시간에 둘 사이에 뭔가가 시작된 거였어요. 우습게도 제가 직접 둘을 연결해 준 거나 다름없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족해했던 돈의 상당 부분이 유진이한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진이 마사지샵 운영비 명목이었는데 제가 빌려준 돈에 남편이 보낸 돈까지 합쳐져서 유진이 가게가 세워지고 있던 거예요. 유진이 가게는 직원이 맞고 유진이는 남편 출장에 맞춰서 해외에 나가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이라고 한 기간 중 상당수가 유진이와의 여행이었어요.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 제주도 여러 곳이었죠. 남편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알고 있었던 것도 풀렸어요. 유진이가 알려준 거였어요. 유진이는 가게를 그만뒀어도 남편을 통해 제 가게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유진이가 저한테 연락을 뜸하게 한 것도, 만나자는 말에 자꾸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를 볼 면목이 없었던 거겠죠. 유진이가 해외에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 저를 안 부르겠다고 정색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 상대가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제가 이혼을 하면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해외 스몰 웨딩이라는 것도 저를 배제하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 만큼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핸드폰도 보지 않았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매일 전화했는데 라고 했을 때 몸이 좀 안 좋았어 라고 하고 넘겼어요. 남편이 병원 가봐 하면서 이마를 짚어줬는데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사흘이 지나니까 울음이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흥신소 사진 전부, 보고서, 남편 카드 사용 내역, 제주도 영수증, 남편 계좌에서 유진이 계좌로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전부 가져갔어요.
서류를 정리하느라 며칠 밤을 새웠는데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날짜 순으로 분류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유책 배우자 입증에 충분합니다. 상간 소송도 가능하고요. 이혼 소송과 유진이에 대한 상간 소송을 동시에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유진이한테 빌려준 돈도 반환 청구를 넣었어요. 차용증은 없었지만 돈을 보내면서 제가 갚으라고 한 문자와 유진이가 알겠다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문자 내역이 대여사실 입증에 유효합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유진이한테 보낸 부분도 정리했어요. 변호사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된다고 설명해줬어요. 남편이 유진이한테 보낸 금액, 유진이 마사지샵에 투자한 금액 등을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은행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남편 월급의 상당 부분이 유진이한테 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미쳐있는 것 같았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에이전시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들을 목록으로 뽑아서 실제 에이전시 해외 파견 일정과 대조해봤어요. 변호사가 에이전시 측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남편이 출장이라고 한 날 중 절반 이상이 에이전시 공식 일정에 없는 날이었어요. 즉, 남편이 회사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자료도 소송 증거에 추가했어요. 소송 준비가 끝날 때까지 남편한테 티를 안 냈어요. 유진이한테도 연락이 오면 평소처럼 답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류가 다 준비된 날 날짜를 잡았어요. 남편한테는 가게에 좀 와줘, 볼 게 있어 했고, 유진이한테는 보고 싶어, 가게로 와 했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요. 남편이 먼저 도착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야? 무슨 일이야? 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올 사람 더 있어 했더니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가게로 부르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에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앉아있는 걸 보자마자 유진이 표정이 싹 굳었어요. 남편도 유진이를 보더니 미세하게 눈이 흔들렸어요. 둘이 시선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이였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유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언니 오랜만이야 하는데 평소엔 못 보던 묘한 표정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하나씩 꺼냈어요. 일본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 나란히 걷는 사진, 로비에서 모자를 벗은 유진이 정면 사진, 남편 계좌에서 유진이 계좌로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 남편 카드 사용 내역 정리본. 사진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유진인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요. 사진을 하나 집어들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이거 오해야. 대답 대신 소송장 2통을 나란히 내려놨어요. 이혼 소송장 하나, 유진이 앞으로 된 상간 소송장 하나.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면서 제 다리를 잡았는데 전 조용히 밀어냈어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네가 빌린 돈 변호사를 통해서 받을 거야. 매출 생기면 갚기로 해놓고 꽤 오래 버텼더라. 그리고 너한테 상간소송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이모 포함해서 모든 친척들한테 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유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언니 미안해. 제발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아프잖아. 정신이 아파서 그런 거야. 하더라고요. 미친 건 맞지. 근데 그건 네 사정이야. 그리고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출장이라고 한 날들 전부 기록 있어. 내 돈으로 유진이한테 투자한 것도 다 나와 있고. 전부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한번 망신 당해보라고. 남편이 서연아 제발 유진이한테는 아무 감정 없었어. 내가 어떻게 당신 동생이랑 그랬겠어. 그냥 일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한 거야. 실수였어. 라고 했어요. 유진인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실수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을 내 동생 같은 애랑 놀아놓고 그게 실수라고. 유진이한테도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나한테 은혜 평생 안 잊을게라고 했지? 나도 안 잊을게. 그렇게 전부를 쫓아내고 문을 닫았더니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남편이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참이 지나서야 밖이 조용해졌죠. 이혼이 확정됐어요.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제가 유리하게 정리됐어요.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유진이한테 보낸 돈은 재산 분할 산정에서 남편 측 선취분으로 처리됐고 위자료도 별도로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놨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어요. 유진이에 대한 상간소송도 승소했어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유진이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유진이가 재판 중에 잘못했다며 통곡을 했다고 변호사한테 전해들었어요. 빌려준 돈 반환 소송도 이겼어요. 배상금과 빌린 돈을 합치면 유진이의 마사지샵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 나중에 풍월로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 확정 후에 에이전시에서도 자리가 불안해졌는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뭐 어디로 갔는진 관심 없지만요. 그 뒤로 간혹 연락이 왔는데 답장 않고 차단해버리니 아예 소식을 알 수 없었죠. 소식을 들은 이모가 한참 뒤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겨우 미안하다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모한테는 원망이 없었어요. 이모 잘못 아니에요. 이모도 몰랐잖아요. 했더니 이모가 더 크게 울었어요. 제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만 이모의 목소리가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유진이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제 인생에 없던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납품처가 늘었고 온라인 주문도 많아졌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잘 맞아서 가게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두 번째 매장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딸 대단하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어머닌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 우리 딸 하셨는데 그때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가끔 가게에서 디저트를 만들다 보면 유진이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떠올라요. 그때 그 빛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걸 본 건진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기억이 떠올라도 더 이상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어놔요.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앉던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빈자리가 느껴지긴 해요. 근데 예전처럼 외롭진 않아요. 어릴 때는 누군가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게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